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혹시 뭐 하는지 알고 왔어요? 네, 엄마가 가자고 했죠? 네, 저는 과사람학원의 중등 총괄원장 최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저희가 8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알쓸신형이라는 행사이고요. 8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저 신자는 저희가 신학기 전에 지금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러한 행사를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명회나 어떠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은 아시는 내용도 많아지고 느끼는 것도 많아지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님들 다 같이 진행하는 행사로 하고 있고요. 역시 아이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설명회나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영상을 띄워주고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어머니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근데 어머님이 뭐 진지하게 우리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옆집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요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옆집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형, 언니, 오빠 들을 모셔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명의 이제 학생 연사가 앞에 서서 주인공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과학고, 영재학교,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반고에서 의대를 간 학생, 이렇게 3명의 학생이 나올 거고,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도 있거든요. 자사고 아이들은 내용을 다 같이 담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상산고, 호철고, 그리고 현대초원고 아이들을 따로따로 행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산고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날 할 거고요. 그래서 다 촬영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뭐 이제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영상들을 보실 수 있게 부모님 편으로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행사와 비슷하게 딱 이렇게 먹을 거 앞에 두고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과학고 내용이거든요. 1과학고에서 서울대학교를 간 학생,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오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학생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책으로 공부했는지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네? 이거를 느끼는 게 첫 번째고요. 나도 할 수 있겠네? 또는 나도 저렇게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학생 모두 다 과거에는 여러분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학생. 아니, 과학고 나와서 서울대를 간 정지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의 꿈이라는 이제 발표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부산일과학고등학교 12기 조기 졸업생이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호학번 정재입니다. 발표 목차는 과고생 대기, 과고생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다루고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초등학생 분들과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과정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그 발표를 들으시는 도중에 사진 촬영을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조금 호응을 해주시고 약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과고생 대기입니다. 여기 계신 초등학생 분들이 다 좀 공부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특출나진 않았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추면 그냥 기분 좋고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시면 뭐 그걸로 오늘 하루 보람찬 하루였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냥 공부를 적당히 좋아하면서 책을 좀 많이 읽었던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죠.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이었는데 집에 혼자 있던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저는 이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담아봤는데 이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내용은 그냥 다 다니는 동네 수학학원에서 다들 푸는 그 수학 문제집을 풀고 다들 다니는 동네 영어학원에서 다들 하는 중학교 내신 공부를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진도를 잘 따라가는 편이었어서 한 학년 언니 오빠들과 같이 수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제 앞으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명확한 목표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좋긴 하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이 정도의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뭔가 좋은 대학에 대한 꿈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막연했어요. 그냥 꿈도 없었지만 그냥 좋은 대학 가면 기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뭔가 입시 전문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유튜브에 좋은 대학 가기를 검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좋은 대학 가기라고 검색을 했고 많은 영상들에서 특목고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부모님께 난 특목고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은 과사람이라는 학원을 알아봐 주셔서 저는 과사람에 다니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막연하게 대학 잘 가기 위해서 특목고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별로 간절하지도 않게 과사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과사람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전까지 제가 했던 수학 공부는 그냥 공부방에 앉아서 주어진 양을 다 풀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했던 수학 공부였는데 여기서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수학 공부는 제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수학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게 과거에서 배우는 수학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증명 같은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고 저는 수학이 제가 알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진짜 수학이 아니라 수학이 일종의 언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논리적이고 정교한 과학의 언어라는 사실을 정말 느끼게 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과거라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거에만 가면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면 나는 과학고등학교에 가야겠다는 처음으로 명확한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과거에 대해서 조금 간절해져서 정보를 찾아봤는데 수학 중심의 심화교육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이라고 1년 일찍 대학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제도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가장 좀 특별했던 것은 과사람에서 과고를 준비하는 아이들끼리 조금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들 제가 봐왔던 것들과 다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꿈이 있고 다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저에게 정말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좀 안일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면 할수록 과고 합격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과학고등학교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 스스로 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산다는 그 사실을 즐겼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스터디 카페에 가서 학교 내신 공부를 하고 과사람 숙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사람에 가서 밤 10시에 수업이 딱 맞췄는데 제 생각엔 제가 이때 잤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스카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제 생각에 그때 잤으면 키가 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로 한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목표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남들보다 조금 앞서갈 수 있다. 제가 했던 과거 입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했던 부산 1과학고등학교의 입시이고 제가 입시를 준비했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제가 준비했던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우선 내신 성적에 대한 명확한 커트라인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수학, 과학은 전부 올 A를 맞는 것이 좋다고 다들 말을 했고
전 과목이 올 A인 친구들이 대부분 과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전 과목 올 A로 내신 성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소서는 과학탐구, 수학탐구, 인성활동으로 3가지 문항이 존재하는데 저는 평소에 과거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도 하고 또 책 읽는 것을 좋아한 만큼 글 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자소서는 수월하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방문 면접과 소집 면접이라는 2가지 면접이 존재하는데 자소서에 대한 심화적인 질문, 생기부에 관련된 질문, 소집 면접 때는 과학 면접과 수학 면접을 진행했는데 저는 이 면접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소서에 관련된 하이탑이라는 좀 심화된 과학 교재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심화적으로 공부했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수과학을 전부 복습했습니다. 복습한 방법은 수학은 제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집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틀렸던 내용과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중학교 때는 그 개념 자체만 다뤘다면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개념이 유도된 과정, 증명된 과정, 그리고 관련된 효과적인 증명들까지 전부 공부를 했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O2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을 전부 다 풀어봤고 중학교 내용의 하이탑도 정독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입시 팁 같은 것들이 이제 혹시 궁금하실까봐 준비해봤는데 내신 성적은 구체적으로 수학의 진도는 과거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 이미 끝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입학 후를 위한 선행을 위주로 했었고 내신 공부는 그냥 내신 시험 직전에만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도 과사람에서 선행 위주로 공부를 했었으며 중학교 시험 기간에는 그냥 과사람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계속 다니던 그 동네 학원을 계속 다녔고 국어, 사회, 역사, 일본어, 정보 같은 과목들은 그냥 자습을 했습니다. 자소서에는 이런 3가지 문항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자소서에 있던 이 문장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적었던 문장인데 이때 제가 과거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공부는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확률을 공부함으로 인해 공부를 통해서 비록 불확정적이고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계라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학 공부를 할 때 성취감을 세상을 살면서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고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과고 진학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 저런 노트들을 써서 준비를 했고 필기도 하면서 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계속 문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과학고등학교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입시 후에 느낀 일과고의 장점은 우선 좋은 시설, 그리고 학업 분위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공부를 하고 또 배우려고 스스로 나서서 노력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그 분위기에 동화돼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심화 수업과 배움의 기회가 많았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대회를 나가거나 스스로 실험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나서서 지원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고 같이 뭔가 대회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같이 나가고 싶은 친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에서 좋은 경험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을 말하라면 저는 무엇보다도 과학고등학교가 경험의 기회였다는 점을 꼽고 싶을 것 같은데 RN이라고 이제 대학에 가서 직접 교수님들께 배우면서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카이스트, 서울대, 인하대 같은 다양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에 직접 오셔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기도 하고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행사 외에 교내외 행사들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험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 과거 진학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진들을 조금 담아봤는데 이건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내용이고 학원 및 교내외 활동은 다음과 같았고 그리고 과거에서 미국을 보내줍니다. 수학여행으로.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생활을 좀 했었는데 과사람에서 미국에서 풀라고 또 미국용 학습지를 따로 만들어 주셔서 아니 학습지가 아니라 그냥 책이었어요. 그래서 풀다 보면 미국 도착, 집에 도착하면 다 풀렸네, 재미있는 수학 문제 이런 문제집을 미국에서 풀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열심히 외워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사진은 사학과사람, 제가 사학과사람에 다녔는데 사학과사람 친구들끼리 미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각종 대회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었는데
교내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 제가 그때 동장이었을 당시 저희 동아리가 교내 1등을 해서 부산 동아리 대회에서도 1등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전국 동아리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이상한 사진은 음성을 사진으로 바꾼 그런 사진인데 이 기술을 저희가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부산과학전람회에서 1등 특상을 받게 되고 전국과학전람회에서도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과거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다양한 자리에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하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번 주에 부산일 제가 12기인데 이번에 입학하게 되는 사람들이 14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14기를 위해서 서울대 대표로 강연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고등학교에서 학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체감 공부량은 이 정도로 수학과 과학 그리고 인문 과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고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이라면 인문 공부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문 성적이 과거에 와서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영어와 과학, 영어, 국어 공부를 이 시기 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은 수행평가와 세트까지 챙겨야 되는 빡빡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와서 생활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시간 관리를 좀 열심히 했는데 저도 예전에는 밤에 자는 시간을 써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늦게 잔다는 것이 이게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닌데 내가 늦게 자면 늦게 잘수록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좀 모순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느끼면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저도 제가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과거 입학하고 난 뒤 저의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7시 한 30분쯤에 점호를 하게 되는데 저는 1시간 일찍 6시 반에 기숙사를 나와서 도서관에 가서 혼자 자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이 딱 되면 바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 줄이 좀 빠질 때쯤 빠르게 급식실에 가서 5분 만에 밥을 먹고 오후 수업을 듣고 동아리, 자습, 특강을 하고 저녁 시간도 바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5분 만에 밥 먹고 야자를 하고 기숙사에 도착하면 11시였는데 그때도 공부하고 또 취침 시간에 조금 공부하다가 그냥 바로 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진학의 꿈이 엄청 간절했고 그렇게 바래서 과거에 들어왔지만 나는 과거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느새 다 자신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도 있고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롤모델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었던 것 같고 또 과거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과거의 유일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로 선택의 길이 어쩔 수 없이 좀 좁아집니다. 일단 생기부에 여러분이 이공 계열이라고 적히게 될 것이고 약간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내가 무조건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과거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내가 뭔가 연구하는 것을 과거에서 좋아했던 것 같다. 난 미국에서 또 자신의 연구를 엄청 사랑하시던 생명과학자분을 만났는데 그분과의 만남을 계기로 저는 과학고등학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저는 처음에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과고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수학과 정보를 전공으로 하고 제 생기부 세특을 설계해 나갔는데 갑자기 생명과학으로 진로를 바뀌게 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대학에 어필해야 되는데 진로가 바뀌게 되면서 그걸 어필할 기회가 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자소서에 녹여냈습니다. 이건 실제 저의 자소서 일부인데 생명과학 분야에서 특히 신경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수학 시간에 수리생물학을 주제로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주기를 미분방정식으로 풀어내서 생체 리듬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런 식의 생기부 자소서를 적으면서 제가 했던 진로의 고민 또한 풀어내었습니다. 고등학교 초기에는 완벽한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인생을 대변하는 것은 직접 겪은 경험과 이를 통한 생각, 가치관이지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라고 적어서 이제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모두 합격하고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의 경험을 조금 공유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 숫자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예. 요즘은 그 작심삼일이란 말도 뭐 있긴 하지만 작심삼일을 3일마다 반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조금 조금 들려오는데, 그 말이 정말 진짜인 것 같은 게, 저는 과거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000번 정도의 다짐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 내 목표를 다 이뤄야지, 이건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1000번 정도의 다짐을 했는데 900번 정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남은 100번 정도는 그래도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다짐을 이뤄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결국 100번 성공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결국 1000번 다짐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 다짐할 정도의 제가 욕심이 있었고, 1000번 다짐할 정도의 뭔가 야망이 있었고, 그런 저의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1000번의 다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우선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도 그냥 하는 것. 저는 실패가 되게 부끄러워서 어릴 땐 좀 숨기기도 하고, 그냥 어디 나가봐라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좀 소심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부끄러워도 그냥 다들 부끄럽게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워도 그냥 하고,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조금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와서 경험을 하고 자연과학의 꿈을 가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졌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을 좀 믿어주셔야지 1000번의 다짐을 끝까지 할 수 있고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한 정재 학생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학생들이 찍어야 되는데 부모님들만 찍고 계시네요. 지금 학생들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저도 생겨서 괜찮아요. 저도 있어. 네, 2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생깁니다. 넣어놓을까요? 그리고 한 4시간만 자도 8시간 잔 효과가 중학생이 되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서지훈 학생이고요. 한과형을 가서 카이스트로 진학을 한 학생입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는 21학번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람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자리에 서서 말을 하게 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여기 계시는 사회를 맡으신 최현철 선생님이 제가 입시를 할 적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학원에 정말 좋은 기억이 많아서 여기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좀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좋은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서 왔습니다. 앞에 이제 강연해주신 연사님과는 저는 정말 차이가 많은데, 일단 차이점을 먼저 느낀 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중1 때 코로나가 터졌다고 했는데 저는 고3 때 터졌거든요. 지금 머리가 짧은 거 보면 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 2월에 전역을 했고, 처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여러분 앞이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점은 저는 좀 계획이 없이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앞에는 뭐 어떤 공부를 할지 계획하고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저는 완전 반대의 유형의 인간이거든요. 얼마나 다르냐면 대학 입시를 할 때 저는 카이스트 한 군데만 썼습니다. 물론 붙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이제 그 정도로 좀 즉흥적으로 사는 성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대학을 잘 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그래서 특히 중학교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학교 내용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중학교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초등학교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초등학교 때는 저는 그렇게 학원을 다니거나 많이 다니거나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기 보시면 있는 사진이 저희 집에 있는 책장인데 봐도 한 몇백 권 돼 보이죠? 이렇게 되는 책장을 책을 갈아치운 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을 다 읽고 새 책으로 채우고 다 읽고 치우고 채우고 다 읽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읽었는데 뭐 어떤 책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소설도 많이 읽었고 과학책도 되게 많이 읽고 여기 보면은 그 나라를 소개하는 책도 있어요. 뭐 칠레가 어떻고 뭐 태국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어디서 책을 싸게 구해 오시면은 그냥 재미로 읽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대학생이 돼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워 먹었던 그런 잡지식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으면 독해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무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영어학원만 다녔습니다. 영어학원은 부모님이 그래도 이건 다녀야지 하면서 다니게 하셨고, 나머지는 뭐 음악학원,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도 다니고 플룻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 과학, 수학 쪽으로 발을 접하게 된 게 5학년 때였습니다. 5학년 때 처음으로 영재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이제 처음 가니까 뭐 거창한 곳을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 간 게 이제 지역영재교육원에서 발명영재 과정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발명영재라는 거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발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재원인데 이제 발명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 좀 어렵죠. 뭘 배우냐면 뭐 발명 10계명이라고 해서 이제 발명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행해지는 영재원인데 주로 가게 되는 수학과학 영재원이랑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때 이 발명 영재원을 다니면서 되게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발명 영재원에 가면은 2년 동안 5, 6학년 동안 다니게 되고 한국 창의력 챔피언 대회라는 곳에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커리큘럼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창의력 챔피언 대회라는 거는 결국 팀을 이뤄서 나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5학년 때부터 발명 영재원 다닌 애들끼리 팀을 이뤄서 뭐 스파게티 챌린지라고 다들 아실 텐데 그런 것도 해보고 뭐 망치질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팀을 이뤄서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걸 해보다 보니까 이게 팀으로 할 때 뭐 리더십도 생기고 또 따라가는 날도 있을 테니까 그땐 팔로워십도 배우고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5학년이 흘러서 6학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창의력 챔피언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창의력 챔피언 대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3가지 과제, 표현 과제, 직접 과제, 제작 과제가 있는데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표현 과제라는 건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고 또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직접 과제인데 이렇게 딱 문제를 주고 이제 학생들 보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잘 만드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물론 이때 뭐 전국대회를 나가서 상은 뭐 그렇게 큰 상은 타지 못했고 장려상을 탔었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팀 단위로 활동하는 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또 다르게 재밌구나. 그래서 물론 수학과학을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만들고 이런 이과적 사고 과정을 가지는 게 되게 재밌구나라고 느꼈던 첫 번째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적 사고 과정이 재밌구나, 영재원이 재밌네, 그래서 다음 영재원에 가야지라고 찾아보던 중에 그래도 목표는 크게 가지는 게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 중에 제일 좋은 데 써야겠다. 부산에서 제일 좋은 영재원이 어디지? 그래서 찾아본 게 부산대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래서 부산대 영재교육원 지원을 해봐야겠다. 근데 막상 쓰고 나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잘하는 애들이 가는 데라던데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학원을 찾아봤는데
여기 사직에 과사람이라는 데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대비를 하는 데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좀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여기 가봐 이렇게 해서 처음 가게 된 게 과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사람에 와서 제대로 된 수거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좀 되돌아보면은 이때까지는 학원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사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뭐 해봤자 내신을 조금 그래도 챙기고 싶어 하시니까 부모님이, 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학원을 과학은 아니고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을 다니게 됐고요. 어쨌든 학교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학교에서 뭐 악기를 가르쳐주면 악기를 배우고, 글쓰기 학원, 제가 글씨를 못 써서 글쓰기 방과후로 하면은 글쓰기 방과후로 다녔고, 뭐 그런 식으로 학교 중심의 생활을 했고, 부모님께서도 뭐 그 이상으로 무슨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강조를 항상 하셨던 거는 약속을 잘 지켜라. 약속을 지킨다는 거는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또 학교에 결석 안 하고, 학원에서 내준 숙제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상 뭐 이런 공부해라 저런 공부해라 이런 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대신 이제 학교는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자다가 돌아눕는데, 특히 어릴 때는 팔 관절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었는데 그냥 응급실 가서 깁스하고 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힘들었던 하루하루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고 이런 거에 중요성을 느끼는 거는 성인이 돼서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학교 방과후 활동 참여 많이 하고, 네. 저는 학원을 좀 다녔으니까 학원에서 내준 숙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겨우겨우 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즉흥적으로 살다 보니까 많이 놀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숙제도 겨우겨우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다가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중학교에 가면서 동시에 부산대 영재원에 가게 됐는데, 지금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은 저 때부터 만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 친구 중에 신명, 이름이 명이고 성이 신인 신명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2년 동안 저기 영전에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같은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때부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습니다. 부산대 영재원은 1년간은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1년이 이제 사사과정이라는 게 합격이 되면은 그때는 좀 교수님 밑에서 연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영재원입니다. 어쨌든 1학년 때는 이제 첫 초급 과정, 심화 과정을 듣게 되니까 그때는 대학교에 있는 여러 장비를 통해서 그냥 실험을 하면서 좀 재밌게 배우는, 포괄적으로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 과정이라고 해서 꼭 물리만 배우는 건 아니었고, 뭐 화학도 배우고 생물도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재원 커리큘럼 중에 학교 탐방을 하면서 학교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화학 연구실을 갔다가 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재원의 장점은 뭐 이론을 배운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과학이나 수학에 관련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처음으로 선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과사람이라는 좀 잘하는 학원에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나름 수학, 과학의 적성에 맞았던지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숙제는 아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분들 중에 과사람 다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선행도 좀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을 별로 안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뭐 빠른 사람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것도 하고 있는데 저는 중학교 것도 아직 안 끝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죠. 그냥 수업하면은 못 알아듣는 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뭐 정석 가르쳐줘도 숙제도 겨우겨우 해가고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저는 이때는 그냥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의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그냥 다른 애들 이 정도로 하니까 나도 조금 더 끌어올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중학생한테 수업을 해도 그냥 재밌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밴드부를 보게 됩니다. 아까 엄청 초반에 오셨던 분들이 앞에 틀어져 있던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저는 아직도 밴드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지금. 그래서 그 시작을 이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여러 가지 친구도 사귀고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1학년 2학기 때 생기게 됩니다. 바로 수학 선생님한테 찍혔습니다. 문 땡땡 선생님, 지금도 교편에서 아마 은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너 같은 공부 이렇게 학원 다니는 애들도 내가 문제 어렵게 내면 수학 100점 못 맞는다 라고 좀 까칠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잘난 척을 했나 학교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억울했고 그래서 좀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수학 100점 받아야겠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중에 제 고등학교 입시에 있어서 진짜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학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교육원도 한 단계 올라가겠죠. 정말 다행히도 2학년 과정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팀플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대학교에서 팀플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텐데 중학생 5명이서 팀플을 하려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1년 동안 하나의 주제로 그냥 팀플을 하는 게 이 사사과정이란 건데 사실 주제 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학생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뭐 친구들 집을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거 실험해볼까? 하면서 안 되네. 다른 친구 집 가서 이거 실험해보고 너무 어렵네.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제 정하는 데만 반년이 걸리고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결과물을 내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주제를 정하는 과정 팀원과 소통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중학생이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엄청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고 이때 처음으로 영재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2학년 때. 2학년 과사람에서는 이제 한 번씩 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약간 일종의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십니까? 지금도 하신다고 하네요. 이제 지금은 다른 원장 선생님이실 텐데 어쨌든 모아놓고 너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너네 요즘 이렇다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너네 요즘 잘한다. 이런 학교 준비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영재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근데 또 과사람이랑 학원을 명색이 과사람인데 다니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 앞에서 제가 부산대 영재원을 지원했던 것처럼 영재고 대비 한번 해볼까? 해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냥 도전을 하는 거죠. 안 되면 아쉬운 거고 되면 좋은 거고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영재고 대비반에 들어가 보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뭐 KMO, 그다음에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놨는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영재고 수업을 들을 때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남들은 수학 문제를 받으면은 다 막 풀고 있는데 저는 못 풀어가지고 최현철 선생님이 막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초반에는 그랬는데 이때도 마인드가 그랬어요. 앞에 처음에 선행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얘네는 배웠으니까 할 줄 아는 게 당연한 거지. 나는 처음 하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풀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그냥 넘기자. 이런 마인드로 했죠. 근데 이런 마인드가 지금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좀 도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학 공부에 진짜 재미를 느낀 거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그때 영재고 대비 수업 커리큘럼이 9시부터 9시까지 9 to 9 뭐 이런 10 to 10 이런 식으로 부르는 수업이 있는데 그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그런 거를 하면서 정말 레벨이 높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납니다. 서울에서 강의를 해주러 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학교 공부랑은 전혀 다른 공부가 있구나. 진짜 재밌다. 처음으로 이렇게 공부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10시에 학원을 마치면 학원에 해운대에 있는 그런 학원을 다녔는데 집에 오면 11시죠. 그때부터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혼자서. 근데 이때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혼자서 공부를 한 게 처음이었는데 이런 영재고 입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스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장이 또 막 됩니다. 뭐 여전히 KMO,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한과형 입시에 주로 나오는 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은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결정을 했죠. 나는 한과형에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과형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목표도 한과형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뭐 3학년 때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나도 잘하면 한과형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과형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어쨌든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겠죠. 입시를 하려면 일단 추천서랑 자소서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자소서는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자소서는 어떻게 잘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추천서를 잘 받아야겠다 하게 됩니다. 근데 추천서는 지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교사 추천서를 받는데 담임 선생님 걸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교과 선생님 받아야 되고 수학, 과학 교과 선생님 거를 하나 받아야 됐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런 걸 잘 해주시는 분이라 이제 문제없이 지나갔지만 물론 잘 받기 위해서 막 마라톤도 뛰고 했습니다. 왜냐면 중3 때 선생님이 마라톤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이 정도 했으면 잘 써주시겠지 하고 네,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학년 때 빌런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제 당시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수학 100점 절대 못 받는다. 근데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수학 시험에 100점을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화명중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이 시험을 내시면은 전교에 수학 100점이 3명밖에 없었어요. 너무 문제를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근데 모든 시험이 막 3명, 4명 수학 100점을 받는데 항상 저는 거기 껴있으니까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3학년 때까지 가서.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너 이번에도 수학 100점 맞으면 내가 추천서 써준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수학 100점을 맞았고 선생님이 그래 이 정도면 써줘야지 하고 다행히도 써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의 인정도 받고 추천서도 받고 선생님과 사이도 좋아지고 어쨌든 이런 수학 100점을 받기 위해서 조금 이악 물고 학교 수학 공부를 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이분이 추천서를 안 써주셨다면 한강을 못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되돌아보자면 저는 학교에선 학교 공부만 했습니다. 내신 대비를 집에서 따로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 교재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집에서 공부한 적이 없고 집에서는 학원 숙제하는 게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잠자고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무조건 학교 수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공부 재능이 있어서 이제 학교 수업만 들어도 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B는 받더라고요. A는 못 받아도. 그리고 뭐 수학은 과사하면서 공부하니까 A 받고 영어도 조금 공부했으니까 A 받고 이런 식으로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마라톤도 뛰고 수학 100점 받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뭐 가사라면서 공부를 잘 시켜줘서 2차도 붙고 3차도 붙고 해서 이제 한과형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한과형 홍보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과형에 갔으면 좋겠어서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과형은 자유를 주고 책임도 가지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학생이 선택하게 해줍니다. 내가 무슨 수업을 듣고 싶은지 내 시간표는 어떻게 짤 건지 그럼 남는 시간에는 무슨 공부를 할 건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뭐 학교에서 노트북도 쓰게 해주고 아이패드도 쓰게 해주고 기숙사 방도 우리가 정하고 학교에서는 뭘 시키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거를
이제 학생 단체에서 정하고 네, 그런 자유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막 잠을 안 자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전부 다 학생 책임입니다. 어쨌든 이런 자유가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높은 수준의 학생들한테 공부만 시킨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말고도 뭐 창의력이 좋은 학생도 있을 거고, 뭔가 도전을 잘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하게 해줍니다. 이제 제가 이 학교에서 도전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AMAI, 아마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건데, 이게 음악 선생님이 이제 저보고 권유를 하신 거였어요. 이 학교 학생들이 공학은 잘하는데 뭔가 예술에 능력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음악 쌤이 내가 도와줄 테니 좀 합쳐보자. 음악과 예술을, 음악과 공학을 해서 만든 게 이 단체인데, 이제 발로 밟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피아노도 만들어 보고, 또 시각장애인이 이제 예술 작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만져서 좀 느끼게 해보자 해서 RGB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나리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도 좀 해봤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대입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줬겠죠. 또 두 번째 장점은 학교가 장비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뭐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학교에 있는 천문대입니다. 천문대 있는 학교는 잘 없겠죠. 저 정말 비싼 장비거든요. 물론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천문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한과영에 오면 정말 좋을 겁니다. 별 보고 싶은 학생들. 옆에 있는 거는 화학 실험실인데, 뭐 화학 실험도 뭐 대학교 뭐 저학년이 할 수 있는 실험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대표적인 학교 좋은 시설 중에 하나가 이 DDC라는 건데, 옆에 보시면은 저 친구가 학교 DDC 공작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작소에서 오토바이를 만들었어요. 그냥 자기가 타고 싶어서. 또 여기 사진에는 안 들어있지만 이제 김민규라는 서울대 학생, 지금 서울대를 가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대 가서도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우리 회사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대학교에나 가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한과영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한과영에 지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세 번째 장점은 수업 퀄리티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근데 수과학 수업이 좋다는 게 아니라, 수과학은 다른 고등학교, 일반고보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과고랑 해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문 수업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뼈가 되고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나무위키에 한과영을 쳐보면은 한국과학영재학교하고 밑에 한국인문영재학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다른 과거 영재고랑 다르게 인문 수업에 대한 비중을 정말 높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돼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알려주는 철학 수업이 지금 대학교에 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고퀄리티의 철학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과학 역사와 철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 학교 생활을 할 이유가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 생활이 정말 행복합니다. 다른 뭐 일반고 과고 간 친구들 보면은 야자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자유를 많이 주다 보니까 내가 하는 활동들은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행복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서로서로 물어봅니다. 너 이 학교 다니니까 어떠냐 하면은 한 명도 나 학교 다니기가 싫다, 힘들다 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성적을 받고, 대학도 뭐 대부분 다 잘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조금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이 학교 가서. 그런데 또 막상 이 학교를 가니까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독서실에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신청한 과목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가 한과영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사람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꼭
영재고 지원하시고 영재고 공부해보시고 한가영도 한번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이 필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네요. 네, 언제 필기를 하냐면 즉흥적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집중도가 좋았거든요. 즉흥적으로 살자. 학원 수업 겨우겨우 따라갔다고 하니까 학원 수업 겨우겨우 따라가자. 그래서 한과형을 가자. 이렇게 적진 않았을까 약간 네, 걱정이 되는데 내용을 면면히 보면 늦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학생의 어떤 그 성향이 보이죠. 학교 선생님이 본인을 막 이렇게 뭐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고 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보여줘야겠다. 네,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또 선생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마라톤을 뛴다든지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노력이나 생각의 관점들을 학생들이 조금은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수경 학생입니다, 어머님. 저희 사대부고를 나와서 울산대 의대를 지나간 학생이고요. 네, 상당히 예쁘죠? 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보게 됐는데 네, 학생이 엄청나게 진지하고 열심히 했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대부고를 졸업해서 이제 작년 24학번으로 울산의대에 입학하게 된 백수경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앞서 이제 설명회 진행을 해주신 졸업생 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 입시부터 준비를 하셔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에서 약간 공부를 저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약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오히려 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타입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고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시 과정을 거쳤는지가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 경험과 기억을 좀 쥐어짜서 이 설명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학습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제가 학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왜 제대로 된 학습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었냐 하면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체육을 얘기하고 학원 가기 1시간 전에 숙제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걸려서 혼난 적도 많은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같은 경우도 그냥 어머님이 다니라고 하는 뭐 어학원이나 아니면 학원 방과후나 아니면 이제 악기 학원 같은 정도 그 정도만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전반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어학원하고 방과후만 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님께서 이제 수학학원을 한번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일단은 딱 학원을 더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일단은 학습 시간이 늘어나고 쉴 시간이 줄어들고 해야 될 숫자가 더 늘어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머님께 반감을 표했죠. 하지만 그 반항은 이제 어머님의 호통에 한 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수학학원을 다니는 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수학에 흥미가 있어서라는 이유보다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수학 선행을 시작하고 이제 학교에서 잘난 척 많이 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어떤 걸 수업하면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나 이거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보면서 좀 내심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호통 한번 듣고 그래 나도 이제 다닐 때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수학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수학학원은 그냥 공부방 같은 작은 학원이었어요. 그냥 교대역 앞에 있는 작은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서 근데 그 학원을 맨 처음에 다니게 됐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학이 그렇게까지 싫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편안했고 이제 친구들과 이 작은 책상 같은 데서 같이 모여 앉아서 수업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다른 학생들과 약간의 차이점을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숙제만큼은 꼭 성실히 해갔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빠진 적도 별로 없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열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학원을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님이 엄해서였고 숙제를 빠짐없이 해갔던 이유는 선생님이 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성실하게 학습에 임하게 된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숙제를 잘 안 해오거나 학원을 자주 빠지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실력이 높게 형성이 됐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학원에서 약간 에이스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네 공부방 같은 학원에서 가장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새는 이제 대형 학원에서 가장 낮은 반의 1등? 그러니까 뱀의 머리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에게는 이 학원의 에이스라는 호칭이 굉장히 저에게 뿌듯함을 안겨주고 굉장히 자신감을 안겨줘서 제가 열심히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로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뿌듯함과 자신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학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학습을 하던 중에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저는 또 이사벨 중학교라는 그냥 일반적인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면은 초등학교와 아주 다른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동아리 모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모집이라는 게 초등학교에는 동아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선배들이 1학년 교실에 내려와가지고 동아리 홍보하고 애들은 신청서 쓰고 막 면접도 보고 하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새로움에서 좀 흥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방송부와 도서부에 지원을 했고 이 두 동아리 모두 되게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한 5명? 6명을 뽑는데 한 50명 정도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꽉 채우고 도서부 면접을 보는 날 학교 도서관을 꽉 채울 정도로 지원자들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남은 동아리라도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동아리가 지원이 끝난 기간쯤에는 남아있는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 그리고 이제 이사벨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동아리, 미술 동아리, 이렇게 저랑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아리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하나 제 눈에 띈 게 있었는데 그게 제 두 번째 학습 계기를 마련해준 수학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학 동아리에 어찌저찌 입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수학 동아리는 사실 뭐 수학 학원에서 중학교 과정 선행밖에 한 게 없으니까 약간 수학 동아리니까 수학 문제 풀고 오답하려나? 동아리 탈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입시 수학보다는 사고력 수학 문제 그리고 퍼즐 문제를 다양하게 다뤘고 제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수학 동아리에서 합숙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뭐 합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이제 이사벨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 있다 보니까 기숙사 같은 데서 하룻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데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수학 관련 패턴 가지고 이제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탈출 게임 느낌으로 이제 밤에 학교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 교실마다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막 문제 맞추기 하고 약간 상품 받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합숙 기간도 있었어서 저는 점점 수학 동아리가 들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 동아리 덕분에 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도 흥미가 생기게 되고 수학 동아리에 애착을 갖게 되면서 이 활동에도 훨씬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덧 이제 스스로 영재원을 신청하게 되고 실제로 합격을 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가 돼서는 그 2019년에 이 백스코에서 부산 수학 축제라는 축제가 열렸었어요. 그때 이제 중학교 동아리 부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또 수학에 대한 어떤 열정을 쌓을 수 있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다 거치고 나다 보니까 저는 어느새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되었고 그 덕에 이제 제가 학습에 좀 더 열의를 갖고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제가 학습에 의지를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실 제가 번지르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첫 번째는 그냥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거고 두 번째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냥 그 동아리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이 평범한 일들이에요,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을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평범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학습의 동기를 찾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학습의 동기를 찾게 해주는, 학습에 눈을 뜨게 해주는 어떠한 평범한 경험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자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 시기에는 특히나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경험은 단순히 학원이나 학교에 국한될 것 없이 외부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그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등 시기가 저는 이 경험들을 할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이제 또 바빠지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한 학년이라도 더 어릴 때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경험을 하는 것이 학생이 학습 동기를 찾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초등학교 6학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머님의 권유로 중학 수학 선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 선생님께서 이해를 잘 한다고, 뭐 에이스라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고 수학에 흥미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의 경험으로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태도가 수학을 배우는데 좀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공부방 같은 학원을 2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다니고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는데, 이제 그 학원이 아까 말씀드렸듯 좀 작은 학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학원 학생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중학교에서 이 아이가 100점을 받았다, 전교 1등을 했다, 그걸 써서 붙이는 게 중요했던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선행까지는 어찌까지 나갔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선행을 끝내고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중학교 2, 3학년 내용을 계속 돌렸어요. 제가 이제 자유학년제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까지는 성적이 안 나왔고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성적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약간 뭐 에이스라고 하니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중학교 2, 3학년 내용만 계속 심화를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선행을 마쳤으면 고등학교 선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뒤처지니까 좀 조바심이 나기도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진도를 빨리 빼고자 학원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새학기가 시작할 때쯤에 새로운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직 쪽에 있는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에 입반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진도를 시작하긴 했으나 진도가 너무 더디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수 인원이라서 좋긴 한데 소수 인원인 만큼 각 학생들에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 단원의 숙제를 안 해왔다, 혹은 이 단원이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에게 속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1년 동안 수학의 정석 교재로 수업을 했는데, 기본 교재였어요. 근데 이제 수학의 정석의 문제가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는 어려서 뺐고 예제랑 유제만으로 수업을 했는데도 고등학교 1년치 수업을 다 못했어요. 수학화를 절반 정도 하다가 끝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고등학교보다 수업이 느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말쯤에 새로운 학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사직에 유명한 수학학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과사람은 아니고 사직에 유명한 수학학원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제가 진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아이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 선생님께서 너는 여기 있긴 좀 아까운 것 같다, 진도를 빨리 빼고 위에 반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선생님과 일주일 동안 한 하루에 3-4시간씩 수업을 하면서 수투 진도를 그때 다 끝냈어요. 일주일 동안 다 끝냈는데 저도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투 진도를 마무리하고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는 의대 준비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반은 사실 의대 준비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실력으로 이게 어떤 반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진도를 얼마나 몇 바퀴를 돌렸냐를 가지고 의대 준비반이라고 얘기했던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니까 수박 겉핥기식 수업으로 진도만 빼는 반이었어요. 이 학원은 앞전 학원과 또 반대로 좀 이상한데, 제가 이 학원을 9개월 동안 다녔는데 수학항, 수학상, 수학하,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다 진도를 뺐어요. 저도 이건 또 어떻게 했는지 또 모르겠는데,
이런 속도로 진도를 나가니까 당연히 심화는 생략하고 개념 문제도 제대로 안 다룰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때 교재를 수학의 바이블을 썼는데 그 바이블에서도 예제가 하나 있고 약간 변형 문제가 두세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심화 문제는 당연히 안 풀고 그 유제, 변형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사실 몇 개 안 풀고 지나간 것도 많았어요. 맨 뒤에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는 당연히 안 풀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심화적인 실력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반에 있는 아이들도 진도 자체는 막 미적분 3바퀴씩 돌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개념을 수업을 나갈 때는 선생님이 야, 너 이거 배웠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함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이런 식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반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실력 자체는 모두 떨어졌었습니다. 원하던 대로 진도는 빨리 빼게 되었지만 과학에 빠른 진도와 부족한 실력으로 회의감을 갖던 중에 제가 이제 과사람 수원수투 킬러 특강 수업을 듣게 됐어요. 이제 아까 최현철 이사님께서 저를 중학생 때 처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첫 수업이 이거였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때의 경험으로 약간 학습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 학습 방식이 좀 바뀌어서 저는 아직도 이사님께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튼 이제 과사람 수원수투 킬러 특강을 개강을 했다고 문자가 와서 그 기존 학원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한 번씩 이 수업을 들으러 왔었어요. 근데 이제 특강에는 이제 심화 학습까지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았던 탓에 제가 매 테스트마다 점수가 평균을 넘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로만 점수를 받았던 거죠. 이제 여기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미적분까지, 물론 저도 미적분은 다 떼긴 했지만 미적분까지 심화까지 완성이 된 친구들이었어요. 저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 10분 전에 도착을 했으면 다른 애들도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데 저는 그때 바이블 미적분도 제대로 못 풀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친구가 고쟁이 미적분 책을 꺼냈는데 거의 다 풀어가더라고요. 고쟁이 미적분을 중학교 3학년이 보면서 확실히 나랑 다른 아이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이 수원수투 특강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인데 제가 다른 학원과 과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다. 물론 이제 과사람 바이럴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다른 학원은 그 학원의 구성원들이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더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가 잘하는 편이구나. 난 수학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과사람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생들이 저보다 훨씬 수학 실력이 뛰어난데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저는 아직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학업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끊고 이제 아예 과사람으로 옮겨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말쯤에 과사람으로 학원을 옮겼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과사람에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요. 제가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말이 되면 오히려 과사람을 그러니까 과학고를 가니까 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중학교 3학년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 초반까지 하다가 이제 수능 준비할 때는 끊고 저 혼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4개 정도 다녔는데 그 중에서 과사람이 가장 오래 다닌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의 학습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겪다 보니까 너무 느릴 때도 겪어봤고 너무 빠른 것도 겪어봤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추천을 하기에는 좀 제가 봐도 이게 옳지 않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지만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생각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태도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태도는 제가 수학에 대해서는 좀 국한을 해놨는데 지금 당장 선행을 하는 건 대부분 수학이실 거니까 저는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태도가 학습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학생이 수학을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학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학습을 거부하게 되고 수학에 대한 학습을 거부하게 되면은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줄게 되고 그럼 당연히 실력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은 또 다시 좌절을 경험하고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좋아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싫어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시겠죠. 저는 그 답이 칭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가 학원 선생님이 별거 아닌 걸로 칭찬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게 중학교 1학년 내용이니까 그게 음수가 처음 나온 단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이너스를 잘 붙이니까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학생들 과외를 여러 건을 맡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개념 과외를 할 때는 학생들한테 아낌없이 칭찬을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그 학생들은 그 내용을 처음 접했고 그 학생들에게는 그 개념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였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칭찬을 너무 남발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념 강의를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좀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실제로 문제풀이를 하는 학생들은 칭찬을 많이 하면 좀 자만심으로 그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뭐 이 정도 하니까 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선생님도 날 인정했어 라는 생각을 갖고 학습에 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칭찬은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적절히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이제 과사람에 오기 전 새 학원에서는 에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한 학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 가지 학원에서 모두, 세 학원 모두에서 에이스라는 호칭을 얻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고 약간 당연히 나는 수학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세 번째 학원, 그러니까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갔던 그 학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는 직후에는 이제 한두 살 어린 친구들이라고 수업을 하다가 월반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면서 나보다 높은 실력의 아이들과 함께 하려면 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하루 종일 수학에 좀 전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들어가고 나서는 오히려 수학 공부를 더 손에서 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에 들어가고 나서 그 반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반에 들어왔고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자만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수학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인간이라는 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점점 자만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은 높은데 그거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는 줄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부든지 간에 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들을 능가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자기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약간 뭐 너무 뒤떨어지는 상태는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한 수준인데 내가 약간 평균 이하 정도인 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이 반에 있는 애들 나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시점부터는 더 나은 반 혹은 더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집단 내에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사실 뭐 초등학생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지금 본격적인 학습의 시작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학습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와 시작했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그 초기의 내용에 조금 집중해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학습의 시작이라는 게 결국 누구의 권유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도중에 계기를 찾은 거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난 갑자기 수학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수학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의 권유로 인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간에 학습의 시작은 남의 권유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학습 과정에 있어서 그 학생이 그 학습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설명회에서 이제 질문 마음껏 하시고 학습에 대한 올바른 환경과 태도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잘하죠? 네. 고생한 백석영 학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Q&A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만 더 있으는데요.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컬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넣기보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서 미리 질문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네, 이 Q&A 네, 공통 질문 끝나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편하게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세 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느꼈냐면 어떠한 특정 계기가 왔을 때 그거를 그냥 흘리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 계기는 각자 시기도 달랐고 내용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네, 상당히 많은 학생, 학부모님이 지금 와 계신데 여기서 그래도 몇몇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행사 기획의 가장 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계기가 온다 했더라도 약간 느낌이 오시죠? 어느 정도의 수학적 감은 있었던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이런 속도감에 너무나 집중하시기보다는 어떤 수학을 접했을 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력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기는 조금 늦게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우선 저를 드린 페이지. 네네. 이제 학생들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 부모님들만 궁금해하시는 네, 학생들의 선행 속도거든요. 원래라면 이제 한 명씩 띄우면서 제가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일 왼쪽이 네, 4대 국어에서 의대를 간 학생, 그 다음에 카이스트, 한과인 카이스트, 일과고 서울대 이렇게 수학, 국어, 영어, 과학의 중2, 중3 기준으로 제가 선행 속도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어머니 지금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교재를 봐야 돼, 어디까지 꼭 선행을 해야 이런 학교들을 갈 수 있어. 실제로 그러한 공식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거든요.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면.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혹시 이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네. 여기 중학계 제 건데 보시면은 중2 12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끝날 때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었거든요. 2년 만에 이렇게 한 거고 2년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영재고 대비반에서 진도를 굉장히 빨리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실 분 없죠? 이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아이들마다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영재학교 갈 때도 확통 제외하고 끝까지 나가지 않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왜 띄웠냐면 어머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기준 삼으시라고 띄운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조금만 알아보셔도 이러한 결과를 낸 아이들의 속도가 정말 천차만별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해서 제가 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별로,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어떤 교재를 받느냐, 네, 뭐 블랙라벨까지 받느냐, 뭐 TOT를 받느냐, 저한테 항상 그런 식의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뭐 시작은 뭐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지금 또 막 찍고 계시겠지만 이게 딱히 의미가 없다는 거. 지금 의대를 갔음에도 중학교 2학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맞죠? 지금 어머님이 아는 그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학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기를 받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백수경 학생 마이크 좀. 그러면 국어랑 과학은 정말 하나도 저렇게 안 했었나요? 중학교 2학년 말까지? 저는 과학이나 그러니까 수학 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선행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영어 학원도 초등학교 때 어학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끊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영어가 좀 부족하긴 했는데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과학 선행이 급하게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처럼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선행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학 직전에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통합과학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떠한 뭔가 기준이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뭔가 달려나가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 수학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학생은 이제 한과형 카이스트를 가는 학생. 보면 다 정석을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아주 빠르게 보고 3학년 때는 이제 완전히 영재학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케이스죠. 실제로 이때도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정석만 공부해도 되냐? 국어는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것들 또는 수학 외에 저 문제집 말고 또 다른 문제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내용들도 너무 많이 문의를 주시는 건데 저렇게 하고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바퀴를 돌려야 된다, 6, 7바퀴를 돌려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정말 많이 했죠. 지금 보시면 중학교 2학년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이면요. 중학교 2학년 말까지 상하를 몇 번을 했죠? 근데 중간에 좀 말해주세요. 네네네. 제가 사실 여기 계시는 과사람 선생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아까 한과영 분과 같이 다닌 거 아니고 어쨌든 과사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의 정석을 위주로 과사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수학을 엄청 많이 풀리는 공부방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공부방에서 수학을 하루에 몇십 장씩 풀다가 갑자기 과사람이 와서 개념을 위주로 학습을 하니까 저 스스로 약간 이게 맞는 공부 방법인가? 나는 공부방에서 몇십 장씩 풀 때가 더 약간 스스로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잘 모르겠다 이게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예전에 다녔던 공부방과 과사람을 병행하겠다. 그렇군요. 너무 빨리 심의하세요. 과사람을 모든 선생님들께 숨기고 학원 2개를 병행하고 부모님께 학원비는 나중에 갚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을 2개 다니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문제 푸는 양이 중요하다. 과사람이 맞다 또는 그 공부방이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는 공부 방법은 없고 과사람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 공부방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학생분들 스스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방 2개 다닌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지금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 지금 우리 아이가 이 3명처럼 그러니까 3명을 하나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아이는 아예 국어를 하지 않았고 어떤 학생은 과학을 훨씬 더 많이 했고 맞죠?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제로. 근데 부모님은 여기 가서 얘도 좋겠네, 얘도 좋겠네, 얘도 좋겠네 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또는 공부할 시간도 없이 일주일을 학원으로만 편성을 하고 영어, 국어, 수학 계속하면 우리 아이가 이 아이도 되고 저 아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꼭 좀 알고 그에 맞는 학습 로드맵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내용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네,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을 네,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 네, 이러한 답변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준 학생부터. 힘든 시기가 힘든 시기가 사실 발표를 들으셨다면 느끼시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사는 편이라서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굳이 꼽아보자면은 저는 오히려 영어 공부를 할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막 밤 2시까지 했던 수학 공부는 너무 재밌으니까 안 힘든데 영어 공부는 하기가 싫으니까 학원에 앉아있는 2시간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울면서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영어 학원 못 가겠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시고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끊었습니다. 영어 학원. 그 이후로 영어가 안 한 게 조금 후회되긴 하는데 그래서 힘들면 저는 그냥 그러니까 멘탈 관리도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음악을 또 취미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계속 쥐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예체능 한과형을 다니다 보면은 다들 취미가 하나씩 있거든요. 대부분의 애들이 취미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스트레스를 좀 푸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멘탈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백수경 학생.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렇게 힘든 시기, 힘들다고 얘기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고 이제 고등학생 때는 그 부족한 학습량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첫 학기 시험에서 첫 시험에서 조금 성적이 원했던 만큼 잘 안 나왔어요. 그때 좀 힘들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 기간에 그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난 여기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내고 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한 2주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멘탈을 어떻게 버텼냐면 저는 사실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저희 언니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를 나름 잘 갔는데 실제로 저희가 언니는 문과이기 때문에 약간 비교를 하긴 그렇지만 저는 제가 더 잘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네, 어릴 적부터 언니랑 비교라기보다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학습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서 비교를 크게 하진 않았는데 주변의 시선들이 저희가 옛날에 다녔던 학원 원장 선생님이 언니는 서울 갔다는데 너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친척들이 있는 행사에 나갔을 때도 그분들은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약간 이제 언니를 보고 언니만 인사를 하고 이제 언니한테 축하해준다고 이제 좀 인사를 하다가 저를 좀 까먹으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 끝까지 해서 이제 언니를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이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약간 목표 인물을 설정을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목표 인물이 절대 같은 반 학생이거나 친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우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진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옆집 형, 옆집 누나 같이 가까이에 있지만서도 나랑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목표 인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한번 이겨보겠다 혹은 그 사람 발끝만이라도 미쳐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 학생.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한 케이스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그 내신 공부도 소화하면서 고3 내용을 학교에서 미리 그 조졸 시험이라는 걸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졸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교 내신도 같이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내가 이번에 못하면 이번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압박감을 느끼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실패한다고 해도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입시를 코앞에 둔 상태라면 그런 마음가짐이 잘 가져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 멘탈 관리를 못했고 그냥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일기를 쓰면서 감성 글들로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통점이 있죠? 다 고등학교 때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지 학생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부모님이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켰나요? 저희 부모님은 저의 교육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고 그냥 제가 대학을 잘 가서 학원비만 좀 갚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제 학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가지고 그 이유가 뭐 관심을 안 가지시려고 안 가지신 것도 맞지만 제가 제 성향 자체가 약간 잔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냥 어머님께서 이제 그냥 말버릇처럼 하시는 공부해라라는 말이 하루는 너무 듣기 싫어서 제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로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냥 학원비, 교재비 정도는 대주시고 제가 스스로 좀 실력을 쌓아서 잘 크기를 가장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신 건 따로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뭐 특별히 시키신 건 없는데 왜냐면 두 분 다 이런 쪽 교육을 깊게 잘 모르셔가지고 너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아버지께서 이제 뭐 제가 뭐 영재고에 가고 싶다면 영재 잘하는 학원 찾아봐. 뭐 영재고 가고 싶으면 영재고 잘하는 수업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주로 해주셨고 어머니께서 주로 하신 교육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학 이런 쪽 강좌보다는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너 나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잘 들으셨죠? 네,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질문 2개 남았거든요. 네, 서준 학생부터 다시 초등이나 중등으로 간다면 뭘 하고 싶은지.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정보 관련으로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전산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 또 이게 너무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정보 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에 가지고 있는데 이건 좀 욕심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론 저는 그만뒀지만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나 후회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적이 실력이 안 되면은 뭐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게 안 되고 이런 게 안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그 이상 뭔가 지원할 때 있어서 제약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약까지는 안 걸리지만 조금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고민거리도 되지 않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영어 공부를 조금 잘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여학원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끊고 중학교 2학년에 다시 학원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영어 공부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영어 학원을 끊었던 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고등학교에 와서 가장 발목을 잡았던 과목이 영어였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가장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도 영어 성적이 이제 마음대로 안 나와가지고 또 최저를 못 맞추는 대학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언어 공부를 해야지 뭐 내가 말랑말랑해서 더 잘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학교에 가면은 막 토익 공부를 거의 일주일도 안 하고 리스닝은 하나도 안 하고 혹은 전화일 막 뭐 밤을 새고 가서 시험을 쳐도 990점을 받는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공부를 해도 막 900점대 나오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때 영어로 열심히 공부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근데 영어 학원에서 막 영어를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 이제 회화 같은 것도 공부해보고 여러 방향의 영어를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시 영어는 충분히 고등학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혹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책을 좀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책을 읽는다는 것이 버라이어티하게 그 학업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향상에 큰 도움,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올라와서 국어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서 국어는 항상 1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다 어릴 때 좀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을 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해보고 다시 책을 많이 읽고 싶고 잠을 좀 안 잤던 게 많이 후회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서 기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듣고 싶으셨던 답변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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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똑같은 잠을 좀 많이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밤에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밤에 유튜브를 봤다고 너무 늦게 자서 그때 키가 컸어야 됐는데 조금 덜 컸던 게 많이 아쉽어요. 잠 많이 자세요. 근데 제가 항상 뭐 과학부 영재학교 일반고에서 대학을 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놀거리라고 후회하는 아이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뭔가 못 놀면 엄청나게 후회스러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조금 덜 놀고 뭔가를 좀 더 해봤었으면 뭐 이러한 자기가 배우지 못한 거나 갖지 못한 능력에 대해서 후회가 훨씬 더 크게 밀려옵니다. 아무도 안 듣고 있네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초등학생에게 해줄 조언 이거 학원 얘기는 아닐 거고 정말 학생이 느끼는 혹시 뭐 조카나 동생이 있다면 생각하고 한마디씩 좀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크게 딱히 없는데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믿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동생은 부모님이 저랑 똑같이 교육을 하셨음에도 지금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사셨으면 좋겠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늦둥이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실제로 지금 올해 11살이 되는 동생이거든요. 저랑 10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제 동생같이 보이고 오는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해주면 지금 이 시기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단 사실 이 시기에 학원을 다니고 진도를 빼는 게 나중에 그게 큰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도 뭐 학습 관련해서는 뭘 많이 안 시키셨는데 제가 어릴 때는 운동이나 뭐 태권도 이런 것도 시키셨고 악기 같은 것도 많이 시키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 동생도 지금 비슷하게 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학학원, 국어학원 이런 거 잘 안 보내도 막 로봇 만들기, 로봇 코딩 이런 것도 보내시고 이제 바이올린 요새 또 배우고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게 뭔지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의 목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이 시기가 아니면은 하기가 힘든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한마디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저도 비슷하게 경험을 좀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수학에 한정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아쉬운 게 부모님이랑 여행을 못 간 게 너무 아쉽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족끼리. 그게 정말 아쉽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뭔가 인생에 있어서 평생 남을 만한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가는 군대를 안 갔다면 그런 나이대가 됐는데 다들 인생에서 그런 자그마한 경험들이 나중에 엄청 큰 계기로 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시간이 있다면 어디 한번 가보고 시간이 있다면 뭐 책 한번 읽어보고 이런 조그만 노력을 꾸준히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혹시 궁금한 게 있는 학생이 있나요? 2명 정도만. 네네. 여기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영재고나 과학고에서는 보통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요. 들었죠? 얘기해 주세요. 영재고나 과학, 저는 영재고니까 영재고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교 1학년이 배울 법한 공부를 좀 미리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학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대신 그만큼 국어 공부를 좀 덜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대학 고등과정을 아주 빠르게 스킵을 하고요. 대학 과정을 거의 바로 배우고, 뭐 과가 학부가 정해져 있거든요. 2학년 때는. 그럼 본인이 뭐 수학만 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그 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을 안 해도 되죠. 네, 아예 안 하고 그쪽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한해서만 이런 부분이고, 대구나 뭐 다른 영재학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과학고.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영재고와 마찬가지로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간다는 게 일반 고등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 저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수상, 수하, 수원, 수투 2점을 나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분을 나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적분, 합통, 기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대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열 같은 것들을 좀 배웠고, 근데 과학고등학교에서 조금 중요시하는 부분은 개념들의 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연결되고 증명도 조금 엄밀하게 하는 편이라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정말 논리적인 언어로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과학도 1학년 때 고등학교 과학을 다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대학교 과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엄밀하고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실험도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기에는 정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고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태생 자체가 카이스트를 2학년을 마치고 보내기 위한 그러한 DNA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3년간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과학고는 1년 반 만에 학습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다 대학 과정을 가르치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명 혹시 질문하고 싶은 학생? 네네. 수학이랑 국어 말고도 더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나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역사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역사 좋아해서 지금도 유튜브로 막 역사 유튜브 채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채널 많이 찾아보는데 아쉽게도 학교에서 역사 공부 자체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맨날 이제 수업 시간에 역사 시간에 앞에서 막 손들고 발표하고 하는데 정작 점수는 안 나와서, 야, 너는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점수는 왜 그러니?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역사 되게 좋아하고 또 수학, 과학 빼고 저는 철학도 되게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철학을 처음 배웠는데 세상에 이런 재밌는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역사와 철학.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을 제외한 모든 과목들을 이제 대부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저도 역사를 좋아해서 그 논란이 터지기 전에 그 어떤 역사 강의하시는 분의 영상을 모두 볼 정도로 그분의 영상을 집중해서 봤고, 그런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할 때 수학하고 국어를 제외한 과목, 과학, 수학하고 과학을 제외하고는 저는 국어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가 제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다가 중간에 좀 이제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중간이라고 좀 하기 민망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소홀히 하게 됐는데 좀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 비문학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약간 색다른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과학적인 글이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 읽었던 글은 전부 다 소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런 과학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 어떤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글이라는 게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더 좋다, 더 쉽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수능을 준비할 때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 비문학을 공부할 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에 약간 의의를 두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머님. 저는 오늘의 행사가 이 행사를 끝나고 대구로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많은 소재를 가지고 간 행사였으면 좋겠거든요. 네, 여기서 좋은 얘기 들었고 너는 이거 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도 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세 분의 행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